저랑 우리 PD님이랑은 99.9%는 똑같아요. 저랑 차은우랑도 똑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유전학의 기본은 따라오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의학 교수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뭘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한테 이제 DNA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선 검시, 예전에 제 동영상을 혹시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검시, 즉 검시에는 검안과 부검이 있는데 검시의 목적이 뭐냐? 일대 첫 번째가 신원 확인이라고 그랬어요. 개인 식별. 그래서 이 사람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CSI 예전에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오프닝 테마곡이 어떻게 시작하죠? Who are you? 후 이렇게 시작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게 Who are you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 누구냐? 누워있는 이분은 누구냐? 이게 검시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사망 원인이라든지 사망의 종류는 오히려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이고 첫 번째 목적이 돌아가신 분이 누구인지를 감식해내는 게 우리 검시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검시가 너무 쉬워요. 1968년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태어나지도 않았다고요? 68년 1월에 김신조라는 사람이 내려왔어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를 시해하기 위해서 왔고 다행히 우리 군이 소탕을 벌여서 김신조라는 사람을 빼고는 전원 소탕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정부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검문을 하는데 이거를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를 구별할 만한 적절한 어떤 뭐라 그럴까 관리 체계가 확립이 되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1968년에 맞는 법이 뭐였죠? 주민등록법. 그래서 그때 주민등록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골자는 이거였어요. 모든 국민을 등록시키는 거예요. 한 명의 국민도 빠지지 않게.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나라의 첫 번째 기본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68년도 무장공비 사건 때문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확립시켰어요. 한 명이라도 빠지지 않게. 예전에는 그냥 태어나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뭐 키우다가 네 이름은 개똥이요 막 이러다가 막 20살 때 막 뭐 갑자기 나타나서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68년도에 만들면서 지문을 찍었다고요. 모든 국민들은, 성인들은 지문을 등록해라.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다들 이제 지문을 찍고 주민등록증 받으면 뿌듯하잖아요. 그리고 빨리, 근데 그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잖아요. 술집도 가고 싶고, 뭐, 당구장도 가보고 싶고, 막, 뭐, 당구장이 아니구나. 요즘에는 뭐죠? 요즘 뭐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가고 싶은 데가 있을 거아요. 성인이 갈 곳을. 그래서 주민등록법 때문에 지문을 찍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개인 식별이 너무 당연한 걸로 여겨져요. 근데 외국 드라마나 외국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군지 갖고 한동안 막 스토리가 흘러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질감이 있죠? 지문 찍으면 안 되냐?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찍어도. 불법으로 들어온 외국인. 플러스, 만약에 사망자가 아이일 경우에는 이 아이가 어떤 누구인지가 지금 현재는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법치의학이라는 거를, 법치의학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찾았는지를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현대 사회에서, 현대 법의학에서 가장 강력한 툴 세 가지를 대라. 첫 번째, 지문입니다. 두 번째, 치아예요. 세 번째, 오늘 할 DNA입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쉽게. 교수님 근데 질문. 제일 강력한 순서가 아닙니다. 세 개 다 강력한 거야. 지문, 치아, 그 다음에 유전자. 네. 이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맞아도 뭐다? 네가 맞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옛날에 세모그룹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세모그룹의 회장이 누구였죠? 유병헌 씨였잖아요. 아마 스모킹건에서도 저희 유병헌을 다뤘었는데요. 온갖 루머가 다 돌았습니다. 해외로 도망갔다, 국정원이 빼돌렸다, 온갖 루머가 다 돌았는데 그때 이제 전라남도 순천의 한 야산, 밭과 야산이 이제 만나는 자리에서
웬 남루한 시신, 부패한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검시에서? 1번이 신원 확인. Who are you? 그러니까 원래 경찰이 지문을 찍어야 되는데 너무 부패가 돼요. 뭐 구더기가 쓸고 막 노숙자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부패가 돼 있으니까 지문도 쪽지문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는 경찰분들이 부검이가 유전자 검사를 해갖고 DNA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뭐 좀 이렇게 약간 슬며시 이렇게 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부패된 시신에서는 DNA 검사를 어디서 하냐? 뼈에서 해야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등에서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왜냐면 등에서 좀 살아있는 조직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누워서 죽어서 등에 좀 살아있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건 결론적인 얘기고 거의 90%, 99%의 부검이는 다리뼈. 왜냐면 뼈 안에 골수가 들어있잖아요. 그 골수를 이렇게 뼈를 잘라갖고 검사를 하는데 그게 좀 오래 걸려요. 2, 3주? 한 3, 4주? 또 이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냥 또 노숙자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기다렸는데 한 달 가까이 지나서 어느 날 국과수에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 혹시 데이터베이스에 있나? DNA법에 의해서 생긴 데이터베이스에 있나 하고 틱틱 쳤는데 한 오후 5시쯤 깜짝 놀란 거야. 왜 놀랐을까요? 유병원이었던 거야. 온 국민이 지금 유병원 어디 있냐 이렇게 찾고 있는데 세월호의 그 아픔 때문에 이게 그 사람이 실질적인 책임자잖아요. 그 배에.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분은 막 절망했다고 그래요. 이제 퇴근을 못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어떻게 돼요? 국가수 원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와대, 뭐 이러면서 저도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자님들한테. 기자님도 거의 뭐 밤에 유병원이 발견됐다. 근데 죽었다. 근데 DNA가 왔대더라. 뭐 이런 게 삽시간에 퍼졌고. 근데 원래 사실 DNA만 맞으면 그 사람이 맞아요. 근데 국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불신한 거야. 정부가 마음도 안 들고 또 이게 또 유병원이가 도망가고 이러니까 이것도 못 잡냐 뭐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는 이것만 해도 돼요 원래 하나만. 근데 치아도 검사한 거야. 그 다음에 또 뭘 했어요? 경찰이 그날 새벽 3시에 사실은 순천경찰서에서 냉장고 문 열고 지문 검사를 했어요. 진작에 지문 검사했으면 한 달 가까이 안 걸렸을 텐데. 근데 이제 지문이 쪽지문이 나왔는데 이게 뭐 우리 스모킹건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쪽지문도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굉장히 높아졌어요. 식별력이. 그래서 유병원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PD님이 질문하신 거 셋 중에 우월한 게 뭐 있냐? 아닙니다. 다 똑같이 우월해요. 원래 우리가 개인이 개인을 알아보는 게 뭐예요? 비주얼로 알아보는 거예요. 차은우구나. 뭐 누구구나. 누구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부정확해요. 너무너무 부정확해요.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밤 같은 때 또는 안경을 낀 사람이 안경을 벗었을 때 또는 시신의 변형이 있을 때 뭐 이럴 때는 알아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노센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이노센스는 무슨 뜻인가요? 우리나라 말로? 무죄 계획이라고 해서 한 법대에 교수님이 흑인들이 그 밤에 또는 타인종에 의해서 목격돼 갖고 지목을 당해 갖고 이게 감옥에 간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법대 교수니까 알게 됐으니까 이게 그러면 혹시 타인종의 타인을 알아보는 거가 타인종이 타인종을 예를 들면 백인이 동양인을 봤을 때 또 동양인이 백인을 봤을 때 이게 만약에 같은 흑인끼리 또 같은 동양인끼리 같은 백인끼리는 특징적으로 잘 잡아내요. 쉽게 구별하고. 근데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를 딴 사람이 헷갈려하는 옆랩의 노 교수님이었는데 한 80살쯤 된 교수님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자꾸 나랑 일본애랑 헷갈려하는 거야. 서로 기분 나빠했어요. 일본애랑. 근데 일본 사람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DNA 검사를 했더니 한 3년 동안 100명이 무죄로 판별이 나왔어요. 그래서 식별력에 있어서는 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보는 건 사실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오독의 가능성이 높다. 또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목격자를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FBI에서는 프라이머리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아시죠? 주요한 아이덴티파이가 식별하다는 뜻이잖아요.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해서 개인 식별자, 주요한 개인 식별자로 1번, 2번, 3번 순서는 상관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문, 그 다음에 치아검사, 그 다음에 DNA, 유전자 검사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DNA 검사를 하려는 거예요. DNA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벌써 이제 그만 봐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재밌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DNA는 뭐냐? 쉽게 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막 문서 작성할 때 뭐 쓰세요? 한글 쓰시는 분도 있고 워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이 쉽게 말씀드리면 DN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언어로 어떤 언어, 컴퓨터도 이제 언어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이 DNA이고, 그럼 그 언어가 뭐냐? 그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게,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좀 불안한데, 하여튼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탄소가 5개 붙은 당이 있어요. 오탄당. 5개가 붙은, 그러니까 오각형을 그려보세요. 오각형. 오각형이 있으면, 이 모서리 끝에 각이 있는 곳에 C, 탄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탄당이에요. 이 오탄당에 인산이라고 그래서 피, 여러분 피 아시죠? 주기율표 외우신 적 있죠? 수소, 헬륨, 리베, 부크나움네, 남악신황 뭐 그런 거 외우신 적 있죠? 중학교 때. 이 피라는 인산이 사실 피오 좀 더 복잡하지만 피라고 칩시다. 피. 그 다음에 이게 고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리. 오각형 고리. 이 오각형 고리가 있는데 이 오각형 고리는 오탄당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얘는 하늘 끝에 인산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자, 이해하셨죠? 오탄당 이거를 데옥시리보스라고 그래요. 오탄당을 데옥시리보스 한 번만 좀 들어봐 주세요. 어렵더라도 데옥시리보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실 수 있으시죠? 오탄당 다시 데옥시리보스 여기에 인산이 붙어 있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고리인데 이거는 예쁜 목걸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석을 박는 거예요. 세공사가. 이 오탄당 가운데다가 박는 고리가, 박는 보석이 염기를 박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염기라는 보석을. 염기에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거 배웠을 거예요. 다. 이과는. 저는 앗지시다 이렇게 외웠어요. ATGC니까 앗지시다. 뭐 이렇게 외웠는데 오각형이 있고 오각형의 가운데 A가 있다고 쳐봐요. 보석 A. 그 다음에 이 오각형은 뭐라고요? 오탄당, 데옥시리보스. 근데 여기에 아데닌이라는 딱 보석이 막혔고 인산이 P가 옆에 하나 붙어 있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뉴클레오티드라고 불러요. 뉴클레오티드. 클레오 그러니까 걸그룹 그러지 마시고 뉴클레오티드. 이게 이제 하나의 기본 단위예요. 다시 복습 안 해도 되겠죠? 뉴클레오티드. 이 뉴클레오티드 안에 보석 박힌 거예요. 보석은 뭐예요? 염기인데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보석으로 막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뉴클레오티드가 우리 여러 개 이제 계속 붙어가는 거야. 오각형 하나 뉴클레오티드 또 뉴클레오티드 이게 쭉쭉쭉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여자들이 목걸이에 이렇게 안에 고리가 있는 이게 막 연결된 체인이 연결된 목걸이처럼 이 오각형이 쭉 연결돼 있는데 이게 쭉 있는 이 한 벌을 뭐라고 그런다? 이걸 DNA라고 그래요. 근데 인체에는 세포 한 개에는 이게 몇 개 들어있을까요? 몇 개일 것 같아요? 32억 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포가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세포 지금 몇 개라고요? 30조 개가 넘잖아요. 여러분의 세포는 30조 개가 넘는데 그 세포 하나당 얼마가 들어있다고요? 32억. 그 세포의 안에 세포가 있으면 그 안에 핵이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칠판 사면 칠판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세포가 있으면 세포 안에 핵이 있고 그 핵 안에 쭉 이렇게 뉴클레오티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32억 개가 쭉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한 벌을 DNA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DNA가 세포 안에 32억 개의 사슬로 이렇게 쭉 있으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이거를 23개로 나눠요.
23개의 목걸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2억 개를 똑같이 나누진 않아요. 조그맣게 나눌 때도 있고, 그래서 23개로 나눠요. 이 23개가, 게놈이라고 불러요. 혹시 게놈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인간한테는 게놈이 몇 벌이나 있나요? 게놈, 뉴클레오티드가 어떻게 들어있나요? 제가 세포 하나가 있고, 그 안에 핵이 있고, 그 핵 안에 뉴클레오티드가 쭉 붙어있는 32억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하나의 고리로만 있으면 좀, 효능이 떨어지니까 23개로 나누고, 이 23개는 인간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4번 염색체, 5번, 6번, 7번, 22번 염색체, 맨 마지막을 X 또는 Y라고 붙여요. 네. 그러면 32억 개가 23개로 나눠진 건 이해하시죠? 네. 근데 이거는 엄마가 준 거야. 그럼 아빠가 준 것도 있겠죠. 제가 태어날 때. 그럼 세포 안에는 어때요? 23개의 염색체가 있고 또 32억이 23개로 나뉜 아빠가 준 23개가 있겠죠. 23쌍이. 그래서 1번끼리 만나. 1번끼리 엄마가 준 거 하나, 아빠가 준 거 하나. 2번 엄마가 준 거 하나, 아빠가 준 거 하나. 이래서 총 몇 개? 46개 46개 한 벌이 있는 거야. 처음부터 데옥시리보스가 뭐예요? 5탄당. 거기에 인산이 붙어 있고 거기에 가운데 염기는 이제 특성 구조인데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 이 네 가지 중에 아무거나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뉴클레오티드라고 부르고 이 뉴클레오티드가 32억 개가 있고 이 32억 개가 23개로 이렇게 적당히 나눠져 있고 이게 이제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이제 엄마한테 받은 거고 아빠한테도 똑같이 23개를 받았고 아빠도 32억 개를 주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세포 하나에는 몇 개가 들어있어요? 뉴클레오티드가 64억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니까 머리에 쥐나죠. 그러면 재밌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왜 32억 개의 보석이 박혀있다고 그랬죠? 아데닌, 구아닌 왜 박혀 있을까요? 제가 아까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DNA는. 이 프로그램은 여기에 A가 박혀 있는지 G가 박혀 있는지 T가 박혀 있는지 순서에 따라서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요. 그걸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저랑 우리 PD님이랑은 이 32억 개 중에 몇 개나 다를까요? 코드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99.9%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32억 개의 0.1%면 몇 개나 되나요? 320만 개인가요? 320만 개의 뉴클레오티드만 다르고 나머지는 PD님이랑 저랑 똑같아요. 저랑 차은우랑도 99.9대 똑같아요. 그러면 저랑 침팬지랑은 얼마나 차이 날까요? 98%입니다. 그러니까 32억 개의 뉴클레오티드가 있는데 이 중에 다른 부분은 딱 2%밖에 안 돼요. 저랑 쥐랑은 얼마나 차이 날까요? 생쥐랑은 80%가 똑같아요. 20%가 다르고. 그럼 왜 이렇게 비슷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산다는 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건 동물이랑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먹고, 일어나고, 활동하고, 잠자고 이런 거의 기본 메커니즘, 프로그램. 우리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유전자에 프로그래밍 된 건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결국 인간끼리도 다른 건 뭐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수학 공부를 하느냐, 영어 공부를 하느냐, 또 내가 프리랜서냐, 아니면 뭐 회사를 다니냐, 뭐 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작은 차이지만 사실은 그게 큰 사회적 양식으로 달리 보이는 거고 그 차이인데 유전자 차이는 고작 0.1%, 320만 개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좀 놀랍죠? 그러면 더 놀라운 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320억 개가 있는데 이 중에 뭐 인슐린을 만드는 코드를 가진 그 ATGC 프로그램에 따라 예를 들어 ATGC니까 가타카, GATTACA, 가타카 뭐 이렇게 코딩이 된 거는 인슐린을 만든 거라고 생각해봐요. 어떤 부분이. 그러면 그거는 PD님이랑 저랑 똑같은 염색체, 똑같은 부위는 당연히 인슐린을 만들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능을 하는 유전자, 그러니까 암호, 프로그램은 32억 개 중에 몇 개일까요? 그러니까 뭐 호르몬을 만들고 뭐 단백질을 만들고 이런 기능이 있는 이 부위는 이 32억 개의 뉴클레오티드 중에 몇 개나 몇 퍼센트나 될까요?
2%입니다. 98%는 기능을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그런 유전자를 정크 유전자라고 불렀어요. 쓰레기 유전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피디님이랑 저랑 99.9%가 같으니까 0.1%만 같단 말이에요. 근데 고작 2% 중에서 0.1%인 거예요. 기능을 하는 게 2%밖에 안 돼요. 98%는 기능을 안 한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어요. 사실은 기능을 합니다. mRNA라는 걸 막 잘라내는 기능인데 이것까지 말씀하시면 으아 하면서 막 끄실 테니까 98%는 거의 기능이 없다라고 알려져 왔어요. 기능하는 2% 중에 0.1%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라 그럴까? 기능을 하는 거는 얼마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이제 유전학의 기본은 따라오신 거야. 이제 DNA가 뭔지도 알았고 뉴클레오티드도 뭔지도 알고 오탄당 데옥시리보스가 뭔지도 미세하게 다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병을 연구하는 의사들을 그다음에 생명과학자들은 어떤 부분을 연구할까요? 98%를 연구할까요? 2%를 연구할까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재밌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돼요? 네. 대면도 수료증 같은 거 주셔야 되는데. 기능을 하는 유전자, 호르몬을 만들고 뭐 단백질을 만들고 이런 기능이 있는 부위는 몇 %나 될까요? 2%입니다. 98%는 기능을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그런 유전자를 정크 유전자라고 불렀어요. 쓰레기 유전자. 그러면 보통 병을 연구하는 의사들을 그다음에 생명과학자들은 어떤 부분을 연구할까요? 98%를 연구할까요? 2%를 연구할까요? 2%를 연구해야죠. 왜냐하면 단백질을 잘못 만들면 어떻게 돼요? 단백질 잘못 만들면 이상 단백질이 나오거나 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2%를 연구하는데 법의학자는 어디를 연구할까요? 98%를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98%에는 옛날에 정크라고 쓰레기라고 불렀는데 사실 쓰레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냥 쓸데없이 반복되는 부위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만드는데 예를 들면 3번 염색체에 뉴클레오티드에 박혀있는 보석 같은 염기가 뭐인지 봤더니 아각, AG, 아각, 3번 염색체 어떤 부분을 봤더니 아각, 5번 반복되는 거야. 엄마가 준 건. 근데 3번 염색체 똑같은 부위에 아빠를 봤더니 그 염기가 아각, 3번 반복되는 거야. 엄마가 준 거는 5번 반복, 아빠가 준 건 3번 반복이야. 이거 아무런 역할도 안 하는 부위에 정크 유전자야.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박동민 우리 PD님의 3번 염색체 그 부위를 봤더니 아각 6번 반복인 거야. 아빠가 준 거. 박동민 PD님의 아버님이 주신 건 6번, 어머님이 준 걸 봤더니 아각 7번 반복되는 거야. 6, 7이잖아요. 저는 아까 몇이었죠? 3, 5였나?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야. 이거가 뒤에 이제 누구인지를 가르는 시발점인 거야. 그러니까 정크 유전자에 쓸데없이 반복되는 부분, 이거를 STR이라고 불러요. 숏 탄뎀 리피트. 짧긴 짧은데 시잘데없이 반복되는 거야. 정크 유전자에 있는데 이 정크 유전자를 멋진 말로는 인트론, INTRON, 인트론이라고 부르고 기능을 하는 2% 유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엑손, EXON.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질병을 연구하는 의사들, 의과학자들은 엑손을 연구합니다. 왜냐면 거기 막 단백질 만들고 그 유전자가 코딩하는 거에 의해서 다양한 뭐 키 크는 유전자도 있고 여기에는 그 눈동자가 블루 아이스가 되는 유전자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법의학자는 98%에 32억 개의 98%는 몇 개인가요? 근데 그 중에 쓸데없이 반복하는 걸 막 찾아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반복되는 거를 하는 거를 이제 표준화 시킨 거예요. 그게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이걸 누가 제일 처음 만들었냐? 이거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1985년도에 알렉 제프리라는 대학 교수가 있었어요. 혹시 레스터 시티라고 아세요? 축구팀 레스터 시티 안 좋아하세요? 어디 팬이세요? 큰일 나겠다 그런 얘기하면. 레스터 시티라는 그 영국의 도시가 있어요. 레스터 대학의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막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정크 유전자 인트론 부분을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니 잠깐 사람마다 다르네.
어떤 특정 부위가, 그러니까 ATGC로 이루어진 반복되는 부위가 특정 예를 들어 7번 유전자, 7번 염색체다. 그 부위는 막 반복돼. 예를 들어 아가타라고 봅시다. 아가타 이렇게 막 반복되는데 이 아가타가 사람마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고 논문을 냅니다. 1985년도에 네이처에 제목을 읽어볼게요. Forensic Application of DNA Fingerprint. 네이처에 이런 논문을 내요. 이거 3페이지짜리 논문인데 이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Forensic Application, 법과학적 응용. 뭐를? DNA 지문이. DNA도 지문이 있더라. 사람마다 다른 게 있더라. 논문을 냈어요. 그리고 막 연구를 하는데 이거를 레스터 시티에 있던 경찰관이, 그 똑똑한 경찰관이죠. 재밌게 읽은 거야. 신문에 나온 거를. 레스터 대학의 알렉 제프리라는 교수가 이런 논문을 네이처에 냈다더라. 좋은데.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DNA가 다르다는 뭐 이렇게 자세한 안 쓰고. 근데 이 경찰이 1987년에 사건을 만나게 돼요.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15세 여자 소녀가 성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린 채 사망한 채 야산에서 발견된 거야. 근데 이게 큰 문제인 게 2년 전에도 16세 소녀가 똑같이 목이 졸려서 살인했는데 못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치도록 잡고 싶은 거야. 이거 막 그 레스터 시티가 아주 큰 도시도 아니고 좋은 도시인데 이렇게 살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서로 막 의심하고 이러니까 막 이 경찰이 미친 듯이 잡고 싶다가 잡을 수 있겠다 찾아간 거야. 알렉 제프리 교수가 만약에 별로 이렇게 인간성이 안 좋은 교수라면 바빠요 이랬을 텐데 딱 찾아갔는데 막 읍소를 하니까 그러면 용의자 걸 가져오시라고 그 소녀한테서 치마에 묻은 체액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범인의 DNA가 나올 거다. 똑같을 거다.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PCR이라고 해서 버튼을 딱 누르면 막 증폭해주는 기계가 없고 그때는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막 실험, 그거 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정말 힘들어요. 한 건 하려면 하루 종일 막 젤 만들고 막 이거 돌리고 막 이게 힘들어. 나도 해봤어요. 막 하기 싫어. 막 힘들어 하루 종일. 그런 실험 해야 되는데 그 교수님이 선뜻. 왜냐면 지도 학생이 많으니까. 대학원생이 하니까. 가져오시라고. 그랬는데 경찰이 대규모로 한 거야. 5,000명. 그러니까 막 이거 가져오니까 거기 밑에 뭐 교수님도 후회하는 거야. 이거 내가 괜히 한다. 근데 일단 범인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 5,000명 안에 5,000명이 넘게 했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의 결론은 뭐예요? 레스터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다. 사지싸움이구나 이놈 나쁜 놈이. 그랬는데 1년 뒤에 범인이 잡혔어요. 어떻게 잡혔을까요?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야 그거 말이야 내가 한 거야 내가. 근데 그거 어떻게 내가 피검사에 피한 줄 알아? 내 친구 거 대신 낸 거야. 막 이렇게 술 먹고 막 으아 막 이러다가 그걸 들은 술집 주인이 아니 저놈이 범인이라니 하면서 신고를 한 거야 경찰에. 참고로 1980년대야. 경찰에서 어떻게 됐어요? 때렸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진실의 방으로 해갖고 막 이렇게 불어 막 이래서 자백을 했는데 이제 자백 갖고는 조금 약하니까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알렉 제프리 교수님이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 갖고 와라. 그래서 그때 했던 거랑 매칭하니까 매칭이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범인을 잡은. 그 다음에 그 소문이 어떻게 됐어? 1988년에 잡았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막 뉴스위크지 막 이런데 DNA 범인 잡았다. DNA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걸로 흉악한 살인범을 강간 살인범을 잡았다.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어때요? 영국에서는 이거 된다. 범인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마침 1987년도에 PCR이라는 기계가 드디어 선을 베게 됐어요. 노벨상을 탄 기계예요. 이 기계는 뭐냐면 3번 염색체의 그 부위를 여기서 이렇게 체액이 있어. 근데 조금밖에 없어. 이거 해갖고 딱 기계에 넣으면 증폭해 주는 거야. 여기에 2개밖에 없던 세포에 있던 그 가닥을 한번 분열하면 4개. 그 다음에 또 기계가 작동하면 8개, 16개, 32, 64, 128, 256, 512. 막 이렇게 막 밀려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면서 88년도에 범인을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한 7년 뒤에 1995년도에 전국의 모든 범죄자들을 데이터베이스 한 거야.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도 1998년도에 코디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 보면 코디스에 범죄인의 DNA가 들어있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코디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됐고 우리나라는 2010년도에 됐어요. 그래서 이 STR, 그러니까 이 STR을
여러 염색체에서 3번에서도 하고 2번에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중구난방으로 하다가 FBI에서 최초로 1998년도에 국제적으로 13개를 염색체 13개의 그런 거 이렇게 반복되는 부위를 검사하는 거다가 지금은 저희 서울대학교나 아니면 국가수는 23부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별력이 어떻게 되냐? 3개 부위만 하면 식별력이 1000분의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번, 8번, 9번 염색체만 거기에 반복되는 것만 한다. 근데 이게 3개잖아요. 그러면 이 반복되는 것 같고 둘이 차이가 있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범인의 체액이 있어요. 정액. 근데 거기서 3개만 해요. 3번, 8번, 9번에 반복되는 부위만 해갖고 그거를 이제 용의자가 와요. 그래서 잡아. 그래서 해봐. 근데 3개가 똑같아. 389를 했는데 그쪽도 389를 해봤더니 똑같아. 범인이냐? 3개 갖고는 약해요. 한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13개 이상을 하라는 거야. 23개 하면 이 지구상에서 너 하나가 완전히 굳혀지는 거야. 지금까지. 그래서 한 가지 사건 얘기를 드리면 1990년도에 일본에서 어떤 여성이 빠친코를 하다가 이제 딸을 데리고 와서 빠친코를 한 거야. 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빠친코 뭐 안 좋은 건데 이게 4살짜리 딸이 야 놀아 그러니까 막 아저씨들이 귀여워도 해주고 담배 피면서 막 귀여워도 해주고 그랬는데 자, 이 여자가 막 빠친코를 하다가 이제 돈을 다 잃었어요. 딸을 야 어디니 하고 막 찾는데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난리가 난 거야. 이게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가정주부였는데 빠친코에 놀러 왔는데 근데 이제 딸을 잃어버렸으니까 난리가 나서 막 했는데 그만 며칠 뒤에 딸이 거기 일본에 개천이 많잖아요. 개천가에서 좀 끔찍하게 살해당한 채로 발견됐어요. 경찰이 나섰습니다. 경찰이 나서서 보니까 가장 그때 왔다 갔다 했던 의심스러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혼도 좀 내주고 위협도 좀 해주고 근데 그때 마침 전 세계적으로 그 이제 영국에서 신기술이 발달됐고 거기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DNA를 드디어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잡을 수 있다. 이놈이 범인이면 이놈 저기 혈액을 뽑아와라 나한테. 그리고 저기 애기한테 묻어있는 책 그 증거물 가져와라. DNA 분석했어요. 일치한 거야. 범인은 평범한 배달원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남자는 법정에서 뭐라고 그랬냐? 내가 안 그랬다. 근데 왜 자백했냐? 때렸다. 너무 세게 많이 맞아서 너무 힘들어서 했는데 내가 법정에서 얘기하면 진실이 밝혀질 줄 알았는데 무슨 DNA 검사 난 안 그랬다 그랬는데 재판장은 죄질이 불량하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러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사형을 안 받은 게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15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계속 편지를 썼어요. 여러 명한테. 나 진짜 억울하다고. 매일 뭐 거의 꾸준히. 근데 어느 날 니온 TV에 우리나라로 치면 스모킹건 같은 거 만드는 또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탐사 프로그램을 하는 PD가 있었는데 워낙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 저한테도 그런 편지가 가끔 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나는 뭐 부모님 중에 한 분도 돌아가셨고 나는 진짜 이거 저승에서 못 간다 이거. 나는 진짜 억울하다 그러니까 설마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좀 뒷배경을 조사해 봤어요. PD님이. 그랬더니 그 사건이 1990년에 일어난 건데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빠친코에서 어린이가 없어져서 살해된 사건이 4건이나 더 있는 거예요. 그 전과 그 이후에도. 근데 범인이 잡힌 건 딱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근방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DNA를 다시 해보자. DNA를. 왜냐하면 그때 염색체를 3개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게 기술이 떠오르니까 여러 개 하는 것보다 실험도 어렵고 또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STR이 지금은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여러 염색체. 그때는 레스터 대학의 저기 제프리 박사님이 쓰신 요거, 미국의 존스 박사님이 쓰신 거. 그래서 한 3개를 한 거예요, 3개. 그러니까 3개니까 우연히 맞을 확률 0.1%. 네? 그 배달원이 맞았던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15년이 지난 다음에 해봤더니 안 맞는 거야. 3개만 맞는 거야. 나머지는 다 틀려.
23개를 하니까.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은 15년간 억울하게 DNA가 맞다는 것 때문에. 근데 사실은 과학의 맹점이었죠. 지금은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은 오히려 23개가 이거 60억 분의 1? 한 명 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불가능한 얘기고. 근데 그때는 식별력이라는 개념조차가 확립이 되기 전이라서 2000년대에는 억울하게 억울하게 그렇게 됐다. 결론적으로는 DNA라는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파워풀한 도구고, 이래 약간 뭐라 그럴까요? 실수가 있는 걸 뭐라 그러지? 약간 좌충우돌. 처음에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수도 있었고, 또 하나 또 실수가 이제 2007년도에 독일에서 경찰관이 살해됩니다. 경찰관이 살해됐는데 키가 한 190몇에 체격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범인의 체액으로 생각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면봉으로 따서 실험을 해봤더니 범인이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EU가 되면서 팍 퍼져 널리 이렇게 다른 국가에도 공유를 했는데, 놀랍게 프랑스에서도 그 여자가 건장한 남성을 살해했고 스위스에서도 그 여자가 남성을 살해한, 그러니까 모두 총 5건의 살인에 이 한 여성이 관여를 한 거예요. 이거 너무나 황당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그 여성들이 그 거구의 사람들을 모두 다 쓰러뜨리는.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 이 여자는 도대체 왜 이 남자들을 살해했을까? 근데 드디어 그 DNA 주인공이 밝혀졌습니다. 면봉회사 직원이었어요. 이 면봉회사 직원이 제품을 만들 때 장갑을 끼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그 면봉에 그 여성의 DNA가 묻은 거예요. 그래서 그 5건의 살인의 범인은 그 여성이 아니라 면봉에 묻어있던 그 여성의 DNA가 나온 거예요. 못 잡았습니다, 아직도. 그 여성의 DNA가 섞여서 이제는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DNA가 다 좋은데, 나중에 또 여러분한테 또 그 미국의 유명한 풋볼 플레이어였던, 아메리칸 풋볼 플레이어였던 DNA와 관련된 무죄 판결 얘기도 제가 이름까지 말씀드리면 찾아보실 테니까 그러니까 재밌게 좀 말씀드릴 텐데, 이 DNA에서 이런 좌충우돌 사건을 겪으면서 지금의 최신에 이르렀다. 어떤 최신이 있고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재밌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없죠? 네.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네. 다음 시간 너무 기대돼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DNA와 어떤 DNA 기초적인 구조, 그리고 이제 DNA가 역사상 어떻게 처음 과학수사에 활용이 됐고, 이게 이제 약간 시행착오를 어떻게 겪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이게 이제 DNA가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렉 제프리스, 나중에 이제 귀족 자기를 받아서 알렉 제프리 경이 1988년도에 이제 그거를 그 레스터 시티에 있었던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잖아요. 근데 이게 전 세계로 완전히 인정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냥 최신 과학 기술, 지금은 뭐 이 DNA 그러면 이게 이제 인정이 되는구나, 범인이 맞구나 하고 모든 분들이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던 시절에 있었던 사건을 잠깐 얘기해 드리겠는데요. 1994년 6월 12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한 30년 전이네요. 여러분 오제이 심슨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제 총알탄 사나이라는 굉장히 재밌는 영화에 뭐라 그럴까요? 사이드킥, 주인공의 옆에서 도와주는 형사 역할로 굉장히 코믹한, 아마 유튜브에서 짤방 같은 거 이렇게 막 어디 맞고 막 총 맞고 막 배에서 막 넘어지고 그랬는데도 안 죽고 계속 우당탕탕 거리다가 이렇게 물에 떨어져 죽는 그런, 아마 그런 쇼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굉장히 유명한, 근데 원래 그 사람이 영화배우로 유명한 게 아니라 전설적인 미식 축구 선수,
아메리칸 풋볼 플레이어로서 러닝백이라고 있어요. 쿼터백 아시죠? 쿼터백이 뒤에서 공을 던져주면 이 사람이 이제 워낙 흑인으로서 뭐 명예의 전당에 1985년도에도 입성하고 전설적인 러닝백이다가 또 이제 부수입으로 또 영화 아주 총알탄탄이라고 대히트 친 거에 조연 뭐 이런 역할도 하고 정말 이제 셀레브리티가 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아내가 백인 아내였어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애도 낳고 근데 이제 가정폭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더니 그만 이혼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1994년 6월 12일이에요. 30년 전이네요. 재혼한 부인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나? 친구인 남자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목에 칼이 찔려서 온몸이 칼이 있는데 특히 목 부위가 집중적으로 찔려서 사망한 상태로 남자친구와 함께 발견된 거예요. 목이 거의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심한 손상이 있는 상태로 발견돼 갖고 처음에 이제 경찰은 싸웠다라는 또 정황과 함께 현장에서 발견된 이 장갑, 왼쪽 장갑인데 오제이 심슨 집에서 오른쪽 나머지 장갑에 발견됐다든지 오제이 심슨의 셔츠에 죽은 남자의 이제 혈액이 묻어 있다든지 이 여자분의 집 뒤편에 핏방울이 떨어져 있는데 그게 오제이 심슨의 혈액과 일치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드디어 오제이 심슨을 체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오제이 심슨이 포드 자동차를 타고 막 도망가는 거를 위에 헬기에서 경찰차가 쫓고 마치 자동차 추격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서 가뜩이나 오제이 심슨이 그 유명한 사람인데 이게 바로 미국인의 화제가 된 거죠. 이런 카체이서 영상까지 나오게 됨으로써.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사실 쉬운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뭐가 나왔죠? 피 묻은 양말이 일단 오제이 심슨에서 발견된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피는 아내의 피였고 또 죽은 여자 전처의 집 근처에서 그 장갑이 발견되는데 그 장갑에는 그 사망한 전처 그 다음에 남자친구 오제이 심슨 피까지 이 세 명의 피가 모두 다 묻어 있는 장갑이 있었고 전처의 집 뒤편에 도망가면서 흘린 것 같은 핏방울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도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오제이 심슨이었고 또 오제이 심슨이 타고 도망가던 그 포드 차량 내에서도 핏방울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전처의 피가 나왔고 그리고 현장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그 머리카락이 전형적인 아프로 계열의 그러니까 아프리칸 이렇게 꼬불꼬불한 흑인을 시사하는 그런 머리카락이었어요. 과학 증거가 차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나 쉽게 당연히 오제이 심슨이 범인이다. 왜냐하면 막 쫓아오면서 막 거의 절망에 빠진 그리고 잡히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아, 이 사람이 범인이구나. 뭐 이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변호인단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쓴 거예요. 여러분 뭐 킴 카다시안이라고 아세요? 킴 카다시안의 아버지가 로버트 카다시안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인데 그분을 포함한 아주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막 내노라 하는 우리나라 치면 김앤장의 스타 변호사 그런 여러 명의 변호사를 1994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아마 거의 500만 달러를 주고 고용했다. 지금으로 따지면 돈이 지금 30년 전이니까 훨씬 지금이면 거의 뭐 전 재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정도의 3분의 1을 쓸 만큼의 변호사, 초호화 변호사를 써갖고 어떻게 공략했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은 판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배심원이 결정합니다. 배심원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12명의 화난 배심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명화도 있죠. 그렇듯이 12명이에요. 그 12명에 9명이 흑인이었고 2명이 백인, 그 다음에 1명이 히스패닉이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혹시 LA 흑인 폭동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92년도였나요? 그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흑인의 영웅이 범인이라고 하니 어때요? 이게 뭐 흑인 사회에서는 좀 들끓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무마하려고
흑인을 위주로 뽑았는데 문제는 오제이 심슨의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 전처가 백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제이 심슨이 흑인인데 백인이랑 결혼한 거죠. 그러니 이게 이제 여성 흑인을 뽑으면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남자 흑인인데 여성 백인이랑 결혼해서 여성 백인을 죽였으니까 그래도 이건 흑인보다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흑인 여성을 대폭적으로 많이 뽑은 거예요. 배심원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굉장히 여러 가지 썰이 이제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저는 오늘 DNA에 대한 얘기니까요. 배심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냐? 일단은 DNA에 집중해서 얘기해 볼게요. 변호인단은 DNA가 의심스럽다. 그리고 100% 믿을 수 없다는 거에 공략을 한 거야. 왜냐면 1994년이면 1988년도 알렉 제프리스 경이 레스터 시티에서 이걸 활약해갖고 이걸 쫙 퍼지는 그 다음에 얼마 안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DNA 기술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일반 분들은 어떨까요? 아니 못 들어봤는데 그게 그냥 뭐 증거 중에 하나 아니야? 뭐 이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증거 예를 들면 왼손잡이니까 왼손 피 묻은 장갑 근데 이거를 껴봐라 했더니 이제 법정에서 끼려고 했더니 손에 안 맞는 거예요. 오제이 심슨 손에. 장갑이 이게 뭐 범인이 꼬면 오제이 심슨이 범인이 아니네. 라는 게 이제 아주 결정적인 걸로 나왔는데 장갑이 피에 젖어 있으니까 수그러들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장갑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왼손 장갑 말고 오른쪽 장갑은 오제이 심슨에서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같은 상표에 같은 사이즈예요. 근데 오른쪽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왼쪽이 안 들어간 이유는 뭐 오제이 심슨이 라텍스 장갑도 꼈고 또 훼손 안 한다고 하면서 또 뭐 관절 염역을 안 먹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퉁퉁 부었다. 근데 결정적인 거는 피가 묻은 장갑이 쪼그라들면서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 그러니까 쇼죠, 쇼. 변호사가 껴봐라 그러니까 안 들어가니까 변호사가 안 맞는데 어떻게 범인이냐.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사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니 DNA가 모두 다 나오는데 근데 그러면 변호인단은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 굉장히 재미있는데 변호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냐면 이거 경찰이 심은 거다. 인종 갈등으로 몰아간 거야. 전처의 집에 뒤뜰에 있던 핏방울도 그 다음에 양말도 그 다음에 장갑도 그 다음에 차량의 피도 모두 경찰이 가서 만든 거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이유로 혈액이 없어졌다. 15mm 정도가. 옛날에는 DNA 검사할 때 요즘에는 구강 검사를 하는데 피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오제이 심슨의 피를 뽑았는데 이 피를 경찰들이 그냥 갖고 다녔어요. 오해를 살만했죠. 바로 랩에다 갖다 줘야 되는데 연구실에. 그리고 좀 비었는데요 하고 15ml가 비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간호사가 뽑고 사진을 찍죠. 내가 증거물을 채취했다고. 그 사진에 있는 양이랑 피가 똑같다는 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닌데 이제 막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배심원단에게 15mm 없어졌다. 이게 이럴 수가 없다. 그리고 어때요? 이거 뿌린 거다 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조작될 수도 있겠다. 이제 경찰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거야.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아주 유명한 법과학자가 EDTA가 들어있더라, 혈액 안에. EDTA가 뭐냐면 여러분 병원에서 피 뽑아본 적 알겠죠? 피 뽑아본 적 있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피 뽑고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막 흔들죠, 병을.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EDTA예요, 보존제. 근데 이 뿌려진 피에 EDTA가 있다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배심원단은 아니 왜 피에 EDTA 보존제가 들어있어요? 경찰들이 이게 뿌린 거 아니야? 특히 집 뒷뜰에 있는 거는 하고 또 이제 그 목격자를 막 데리고 와서 원래 뒤에 피가 없었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없던 피인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서 뿌려서 된 걸로. 그래서 막 복잡하지만 DNA로만 보면 DNA의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거하고 결정적인 쇼가 뭐예요? 왼쪽 손에 장갑이 안 들어간 거. 그래서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리뷰를 해보면 그 사진이 다 있어요. 가자마자 찍은 사진이 있고, 현장에서. 경찰 출동하자마자 피가 있었던 사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양말도 그 자리에서 발견한 게 다 사진이 있었고, 간호사가
그 오제이 심슨의 피를 뽑고 그만큼 있었다라고 증명하는 사진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기록 여러분 이제 뭐 어디 유튜브 보고 아니 그 아들이 범인이라더라 막 이러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썰 중에 그 대만 그 중국계 법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한 걸 또 사설 탐정이 주워 듣고 막 얘기한 거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많은 법과학자들은 오제이 심슨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DNA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DNA가 처음에는 불신을 받았고 또 중요한 게 경찰들도 잘못했어요. 이거 뭐 수집을 했으면 바로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차에 넣고 그 다음날 갖다 준다든지 피도 뽑았으면 이거 갖다 줘야 되잖아요. 바로 지금 우리 생각에는 증거물 보존이나 운반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래서 이 오제이 심슨 사건 이후로 DNA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사진도 뭐 피 뽑자마자 지금 피 안 뽑습니다. 입안 구강상 피하는데 그것도 사진 찍어요. 지금 하고 있다, 요거다 하고 넣었다 뭐 이런 거를 다 사진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증거물에 관한 어떤 보존의 절차가 확립된 게 그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뭐 사실은 오제이 심슨이 굉장히 여러 가지 썰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오제이 심슨의 문제는 형사에서는 변호인단이 승리를 했죠. 왜냐하면 아니 DNA란 신기술을 못 믿겠다. 왜냐하면 그때 99.9%라고 나왔거든요. 확률이. 그러면 1000명 중에 1명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이 안 맞으니까 LA에 한 10,000명만 살아도 10명이 겹치고 10만 명이 살면 100명, 100만 명이 살면 1000명이죠. 99.9% 맞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99.9%라는 건 그냥 숫자 확률 계산이고 사실은 그 사람 혼자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그때는 DNA에 대해서 확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변호인단의 이런 것들이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여서 무죄가 나왔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재판은 어떻게 됐어요? 민사재판은 완전히 의혹이 있더라도 그럴 것 같다면 배상액을 청구하거든요. 3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유가족, 즉 전처의 가족들과 그 다음에 그때 같이 있었던 남자의 가족들에게 3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오제이 심슨. 망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아마 그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2007년도에는 라스베가스에서 강도 납치를 하려다가 경찰한테 잡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못 피해 가서 한 6년형을 살았을 거예요. 2013년도에 아마 나오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2024년 올해 4월 달에 사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백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진실은 영원히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오제이 심슨, 왜냐하면 피가 섞여 있어요. 그 같이 있던 남자, 전처, 오제이 심슨. 피가 섞여 있고 칼을 쓸 때 흔히 손을 다칠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오제이 심슨의 손에 다친 손의 그 칼의 흔적 이런 것들을 봐서는 가장 유력한 범인이 오제이 심슨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같다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실현이죠. 왜냐하면 DNA라는 게 본격적으로 뭐라 그럴까 인정을 받기에는 아직까지는 1994년도는 좀 어려운 거다. 근데 미국에서 이 DNA라는 게 드디어 온 국민에게 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모니카 르윈스키라고 인턴 사원이 있었어요. 백악관에. 부적절한 관계를 했죠.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나쁘그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의 일부가 모니카 르윈스키의 블루 드레스에 묻었어요. 좀 많이 묻었어요. 그러면 보통 여성분들은 체액이 묻으면 어떻게 해요? 드라이 클리닝 맡기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르윈스키는 간직한 거예요. 나의 왕자님, 클린턴의 체액이 묻은 옷.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게 폭로가 되고 그 다음에 케네스타라는 아주 유명한 검사가 이 옷을 압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돼요. 누구와? 네, 클린턴과. 그러니까 이제 클린턴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네. inappropriate relationship.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 모니카 르윈스키와.
전 국민이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스캔들은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DNA라는 게 있고 이게 대통령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나왔구나 해서 이게 이제 FBI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 모니카 르윈스키의 1998년도에 그걸 기점으로 왜냐하면 1994년 어제이 심슨 때는 이게 뭐야 뭐 잘 모르는 기술이네. 1998년 대통령 이제 이게 진짜인가 보다 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인식이 이제 미국에서도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DNA는 이 많은 그 시행착오와 좌충우돌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것들 겪다가 결론은 이제는 하나의 확고한 이런 걸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저게 DNA가 좀 조회수가 낮더라고요. 아마 어렵거나 좀 그래서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제가 끝까지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클레오티드가 몇 개라고 그랬죠? 32억 개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 이제 작년으로 마지막으로 이 모든 23쌍의 이 염색체의 이 뉴클레오티드의 그 염기의 이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Y 염색체가 드디어 2023년도에 Y 염색체가 32억 개 중에 한 6천만 개 정도로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드디어 완전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인간에서 이 32억 개에 가까운 이 뉴클레오티드, 즉 염기, 보석이 염기라고 그랬죠? 이 박혀있는 뉴클레오티드의 모든 암호가 해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뭘 하느냐? 우선 DNA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기반으로 지난 시간에 STR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오늘은 미토콘드리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미토콘드리아는 이걸 좀 준비해 주셨네요. 우선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STR이라고 반복이 된다고 그랬죠. 아가타라고 할까요? 이게 3번 염색체라고 쳐요. 이 위쪽에 요 부위가 아가타가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준 거는 아가타 5번 반복. 엄마가 준 거는 아가타 4번 반복. 그럼 3번 염색체의 위쪽에 있는 STR은 5, 4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가타가 5번 반복, 4번 반복.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 거고 우리 지금 기자님은 어때요? 아가타를 봤더니 3번 염색체 똑같은 부위를 보면 아가타가 3번 반복. 아빠가 준 거는. 엄마가 준 거는 2번 반복. 이러면 벌써 저와 기자님 차이가 나죠. 요거를 기준으로 여러 개를 해보면 반복되는 거, 뭐 아가타일 수도 있고 가타카일 수도 있고 아각일 수도 있고 뭐든 반복되는 부위를 찾아갖고 그 똑같은 부위, 예를 들어 13번 염색체인데 거기가 반복되는 부위가 아각타라고 그래봐요. 아각타. 뭐 이 몇 번 반복되고 몇 번 반복되고 아빠가 준 거, 엄마가 준 거. 이거를 하다 보면 이게 차이가 쉽게 드러나는 거다. 이게 이제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포가 크게 있으면 이 안에 핵이 있잖아요. 핵. 이 핵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23쌍의 염색체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염색체란 건 뭐예요? 32억 개의 DNA를 23개로 나눴고 하나는 아빠가 23개 줬고 엄마가 23개 줬으니까 이게 쌍으로 존재하니까 23쌍의 염색체가 들어있는데요. 근데 세포에는 핵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라고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라고. 기억나세요? 이게 1타 강사 쉬운 게 아니군요. 세포가 있으면 그 안에 핵도 있지만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건 뭐냐면 아주 진화론적으로 보면 옛날에 다른 생물이었다.
근데 우리랑 같이 공생하게 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있을 정도로 되게 신기한 건데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뭐냐면 에너지 만드는 데요. 혹시 중학교 때 우리 몸에 쓰이는 에너지가 뭐라고 배우셨어요? ATP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ATP.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드는 그런 세포 내 기관이에요. 소기관이에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어떻게 되냐? 어떻게 만들어지냐? 누구 걸까요? 이게 엄마의 난자가 있으면 아빠의 정자가 막 이게 꼬리 쳐갖고 쑥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는 뭘 만든다고요? ATP,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아빠의 정자에 미토콘드리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꼬리에 있어요, 다. 왜냐면 이 꼬리에 있어야지 빨리 가야지 엄마를 만날 거 아니에요, 난자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막 정자가 달려와서 엄마한테 난자한테 쏙 들어가는데 꼬리가 잘려요. 꼬리를 못 들어오게 해요. 뭐 이렇게 정자가 막 꼬리 쳐서 딱 들어갔는데 쑥 하고 이 머리만 딱 들어오게 해요. 이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엄마의 23개가 만나서 총 46개, 23쌍의 염색체가 되는 거죠.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못 들어오니까 우리가 가진 미토콘드리아는 다 누구 거예요? 엄마 거예요. 이 미토콘드리아도 DNA를 갖고 있어요. 16,000개의 보석이 있어요. 뉴클레오티드가. 아까 그 32억 개라고 그랬죠. 이 세포는. 핵은.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16,000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얘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DNA를 조사하면 누구랑 똑같을까요? 엄마랑 똑같아요. 나의 엄마랑 또 할머니는 또 할머니? 외할머니일까요? 친할머니일까요? 외할머니랑 똑같죠. 목의 유전이니까. 엄마, 그렇죠? 나의 친할머니랑 나랑은 미토콘드리아가 전혀 안 맞아요. 그렇죠? 오케이? 이해돼요? 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어느 때 조사한다? 왜? 목의 유전일 때. 또 미토콘드리아 신기한 게 제가 지금 한 개만 그려놨지만 세포의 핵은 몇 개예요? 한 개.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100개에서 10,000개까지 존재해요. 세포 하나에. 그러니까 어때요? 아주 오래된 그 미라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세포가 다 뭉개졌겠죠. 핵은 다 뭉개졌어요. 없어져, 핵이. 근데 남아있는 거 뭐예요? 미토콘드리아는 10,000개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미토콘드리아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DNA는 뭘 갖고 검사하냐?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검사해요. 그러면 이런 궁금증 생기지 않으세요? 미토콘드리아를 따라 올라가면 결국 누구랑 만날까요? 아담과 이브 중에 누굴까요? 이브. 네, 그래서 이걸 쭉 추적해서 올라가 보니까 이브가 있냐? 사하라 사막 남쪽에 수백 명으로 생각하는 이브 같은 존재가 있다. 이런 기원도 밝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돌연변이가 태어날 때마다 돌연변이가 생기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미토콘드리아는 뭐다? 목의 유전이다. 그리고 이거는 왜 어느 때 조사한다? 목의 유전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오래된 DNA, 오래된 세포에서 왜냐면 많이 들어있으니까 100개에서 10,000개가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조사할 때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미토콘드리아가 의미 있게 유전자가 쓰인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느냐? 여러분 혹시 아나스타샤라고 아세요? 레인에 의해서 쫓겨났고 결국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 차르 왕조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가 시신이 발견됐어요. 근데 발견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 막내딸인 아나스타샤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디즈니 만화에도 있었고 아나스타샤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마지막 비운의 프린세스는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러면 꼭 그런 소문이 나면 누가 나타나요? 사기꾼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아나스타샤다. 그러면 DNA 검사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 무덤을 팔 수는 없으니까 모계가 같은 사람을 찾았더니 누구? 엘리자베스 여왕의 2세의 남편인 필립 공이 사르가와 모계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협조를 받으면 아나스타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미토콘드리아가 같으면 네가 혹시 짜르의 진짜 막내딸?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2세 아시죠? 이분의 남편의 어머니 쪽이 차르 쪽과 조상이 같아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같이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필립공 쪽에 이 미토콘드리아와 자기가 아나스타샤라 주장하는 사람과 매칭해 보면, 근데 한 명도 DNA 검사를 매칭이 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나스타샤는 아마 죽었을 거다. 그때 당시에 죽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오래된 데서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혹시 강재규 감독의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태극기 휘날리며. 이 태극기 휘날리며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제가 군의관 때 이제 계획이 하나 세워졌어요. 국방부에서. 어떤 계획이냐? 6.25 전쟁 때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돌아가셨잖아요. 미군은 늘 전쟁터에서 시신을 찾아서 모시고 오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는 백마고지 이런데 아직도 묻혀있는 유골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한 사업이 뭐냐면 유골을 찾아서 형제자매 또는 자식에게 돌려드리는 거야.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건 실화인데 어느 날 형이랑 진짜 전쟁터에서 마주친 형은 인민군 끌려간 거예요. 동생은 국군 이렇게 마주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죽었다 형이 이렇게 얘기한 분의 얘기를 듣고 그쪽을 막 파헤쳤더니 인민군의 유골이 나왔지만 그게 아마 이 동생이 말하던 그거와 왔다. 그래서 강재규의 태극기 휘날리며 보면 막 노인분이 몇십 년 만에 찾는 거잖아요. 이게 실화예요, 실제로. 그러면 형제인 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우리 형인지, 우리 형 장동건인지. 뼈는 딱 하면 어때요? 뼈를 잘라도 어때요? 안에 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골수가 벌써 6.25 전쟁이 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벌써 70년이 됐나요? 정말 오래됐죠. 그때 당시에는 60년이 조금 안 됐을 때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도 살아있는 세포가 없어요. 근데 아까 떼거지로 몇 개 있다고요? 한 세포 안에 100개에서 10,000개까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미토콘드리아는 형제끼리 일치할까요? 안 할까요? 일치하죠. 엄마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검사를 해봤더니 그 동생과 시신이 묻혔던 인민군복을 입고 있던 그 형의 시신이 형제임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강재규 감독이 그거를 전해 듣고 태극기 휘날리며를 만든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는 작가적 상상력이 동원된 거지만 인류의 비극이 거기서 있었다. 이거는 뭐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이걸 갖고 오래된 이불을 찾아서 그래서 한국인과 일본인은 얼마나 비슷할까? 한국인과 몽골인은 얼마나 비슷할까? 뭐 이런 거를 추적 관찰하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다 아프리카에서 왔더라.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수십 명의 여성이 조상이더라, 공통적으로. 한 명이 아니었어요.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 아닌가? 어찌됐든 미토콘드리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Y 염색체. 아까 제가 그랬죠. 드디어 작년에 Y 염색체까지 모두 분석이 끝나서 드디어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2023년에 완성이 됐어요. 32억 개의 모든 이게 다 발견이 된 거야. 약 Y 염색체는 조금 해서 6천만 개 정도 조금 넘게 있어요. 6,200만 개 정도. 32억 개 중에 23개로 나눴는데 6,200만 개면 어때요? 한 2% 되나요? 2%가 조금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3개로 똑같이 나눴으면 5% 정도 돼야 4점 몇 프로 돼야 되는데 그거에 반도 못 받았으니까 실제로 Y 염색체는 조그매요. X 염색체는 크고요. 이게 X 염색체면 Y는 약간 조그매요. Y는 6천만 개, 얘는 한 1억 5천만 개. 이게 뉴클레오티드가 32억 개 중에. 그러니까 어때요? 얘는 6,200만 개 정도 되는데 얘도 이렇게 쭉 보석처럼 펼치는 걸 쭉 펴면 막 쓸데없이 막 반복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STR, 숏 탄뎀 리피트라고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Y 염색체를 우리가 이 STR을 검사할 때는 어느 때 검사할까요? 성폭력을 했는데 그러면 남자 체액과 여자 체액이 섞이잖아요. 여자 세포와 남자 세포가. 그럼 뭐가 뭔지 모르는데 딱 하나 유일하게 남자한테만 발견될 수 있는 게 Y 염색체잖아요. 그러니까 Y 염색체 여기가 예를 들어 가타카 반복되는 부위.
여기는 뭐예요? 아가 반복되는 부위. 여러 개 반복되는 부위가 Y 염색체도 6천만 개나 쭉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2013년도에 성폭행 살인범이 붙잡혔어요. 아쉽게도 여성의 신체에서 체액 중에 Y 염색체만 딱 나온 거야. 범인 거. 그러니까 이제 Y 염색체만 갖고 이거 막 검사하니까 이제 그 전에는 Y 염색체는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2013년도부터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Y 염색체에서 이거 가타카 10번 반복인데요. 7번 반복인데요. 6번 반복인데요. 뭐 몇 번 반복인데요. 이거를 여러 개를 해보면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너 하고 이제 범인을 인정해갖고 무기징역이 2013년에 선고된 게 있었습니다. 다만 YSTR은 약점이 좀 있긴 해요. 왜냐면 나랑 아버지랑 똑같아요. 왜냐면 변이가 나랑 아버지랑은 심하게 나지 않거든요. 그럼 나랑 작은 아버지는요? 똑같아요. 나랑 할아버지랑도 아주 조금의 변이가 있을 수 있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씨가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점이 좀 하나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 개를 해갖고 또 이제 정황 증거, 이제 형사님들이 수사를 해갖고 2013년도에 살인범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 YSTR만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증거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YSTR은 맹점이 좀 있어요. 안타까운 점이. 그래서 그전에는 인정을 안 했던 거야. 아니, 이게 만약에 팽시에서 흔한 거다, STR이. 그럼 팽시 가문의 남자들은 다 범인일 수 있지 않은 거냐? 이걸 어떻게 범인으로 보는 거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흥미로운 거는 그래서 성씨에 따라서 이게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족보 연구에도 쓰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특정 성씨에서 STR을 한번 의뢰한 적이 있었어요. YSTR을.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 무덤이 발견됐는데 이제 아주 유명한 집안이에요. 3대 명문가 막 이런 집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우리 조상님이 왔다. 그리고 이제 남자 YSTR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종친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 모두 다 같은 YSTR 좀 비슷해. 조금 변이가 있더라도 굵직한 건 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30%가 이제 종친회에 아주 이게 나오신 분이 또 이 집안 사람이 아니네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가능성은 두 개죠. 갑오경장 이후로 편입되신 분이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제 조상님 중에 한 분이 탑돌이 같은 거 이제 다른 데서 이제 탑돌이 아세요? 옛날에 아이를 못 낳으면 절에 가서 탑돌이 하고 오면 애를 낳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류의 뭔가가 다른 게 섞여 있는, 그래서, 그런 비극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재미있는 게 YSTR로 할 수 있는 게, 토마스 제퍼슨 아세요?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이죠. 토마스 제퍼슨이 오랫동안 소문이 있었어요. 흑인 여성을 사랑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제퍼슨이라는 성을 허락해 준 거예요. 호부를 한 거예요.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 중에서 제퍼슨은 원래 금발의 백인들이 쓰는 성이 제퍼슨인가인데, 근데 어떤 흑인분들이 우리도 제퍼슨이요 막 이러면서 너와 나는 형제 막 이러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근데 이제 백인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다, 쟤네들. 우리 조상님을 모욕하는 거다. 우리 토마스 제퍼슨 위대한 분은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때 나서줄 사람은 누구? 과학자입니다. 그러면 Y가 아주 심하게 변하지 않으니까 변이가 그 세대가 뭐 아주 길진 않잖아요. 미국 역사 짧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흑인 제퍼슨이랑 백인 제퍼슨이랑 YSTR을 비교해보자.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 논문에 토마스 제퍼슨의 후손이라 나온 건 아니고 제퍼슨가의 누군가의 후손이다. 이 흑인들도 토마스 제퍼슨이 맞겠죠. 소문이 뭐 그렇게까지 퍼졌으면. 근데 이제 그거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토마스 제퍼슨 본인이라는. 무덤을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제퍼슨가의 일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 하나 Y 염색체로 재밌는 게 혹시 후세인이라고 아세요? 이라크에? 후세인이라고 이제 미국에 후세인을 잡았죠. 전쟁을 일으켜서. 근데 후세인을 잡았는데 후세인이 진짜 이제 각해무사라고 혹시 아세요? 각해무사라고 일본에 나온 말인데
최고 지도자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고용해요. 게오르규의 25시라는 혹시 소설 보면 히틀러랑 닮은 사람 나오기도 하고, 그렇듯이 각해무사, 가짜무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듯이 잡았는데 후세인이라고? 진짜 후세인인지 궁금하잖아요. 벌을 주려면 후세인이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미군이 후세인 아들 둘을 먼저 죽였어요. 암살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DNA를 갖고 있었어요. 후세인 아들과 후세인이 같은 게 뭐예요? Y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Y 염색체가 같다는 걸 확인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목매서 처형했죠. 후세인을. 그래서 이런 염색체는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CIA는 전 세계 지도자의 DNA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순방을 오잖아요. 아니면 어디 모이잖아요. CIA가 화장실, 변에도 당연히 DNA가 있잖아요. 김정은도 트럼프를 만났을 때 변기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제 지도자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변기를 가져갔다, 변기를 갖고 간다 막 다 비웃었잖아요. 왜 갖고 가냐? 여러분, 아무리 미국이 우리 우방이라고 해도 우리 대통령의 DNA로 알 수 있는 게 사실 많거든요. 키는 몰라요. 키는 100가지가 좌우하기 때문에 멀티팩토리얼한데, 예를 들면 건강 상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낼 수 있어요. 미국이라면. 32억 개 유전자 지도를 다 만든 게 누구예요? 미국입니다. 발표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기에 갖고 다니는 지도자 많아요. 그래서 김정은도 변기에 갖고 다니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건 뭐 공식적인 소문은 아니고요. 비공식적으로 듣기에는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거 가져와요. 여러분, 청와대, 옛날 청와대 경호인들이 대통령이 마신 다음에 놔둔 거 그냥 놔두고 오지 않습니다. 다 수거해서 폐기해요. 왜냐하면 유전자가 남아있으니까. 법의학에서는 뭘 해요? 법의학에서는 사실은 기능이 있는 거는 연구를 안 했어요. 98%의 정크 유전자, 사실은 정크는 아니지만 이 정크 유전자인 인트론을 가지고 누구인지 맞췄는데, 이제 엑손 부분도 법의학자가 연구하고, 원래 의사와 의과학자들은 뭘 연구했어요? 단백질과 호르몬을 만드는 DNA가 있는 엑손을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합쳐지면서 이제 복잡한 양상이다. 그러면 법의학자는 또 어떤 연구를 하느냐? DNA. 근데 이제 DNA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면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이거는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DNA를 잊어먹을 때쯤 복습하면서 후성 유전학,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는 사건으로 최신 기술이 뭐가 있느냐? 몽타주도 그릴 수 있어요. DNA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내 DNA, 여러분 DNA 모르시죠? 이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진짜로 한국인이 맞을까? 전 세계 5%의 몽골인의 유전자 Y 염색체, 이게 몽골인의 유전자가 섞였다는데 진짜일까? 뭐 이런 최신 법의학에서 연구하는, 그리고 탤런트 이동욱이 진행한 프로그램에 제가 나간 적이 있는데, 제가 이동욱 씨의 어디서 왔나를 한번 거기서 DNA로 저희 교실에서 한 거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 워낙 그게 발전돼서 이제 사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10만 뱉어갖고 10만 뱉어서 보내면, 내가 뭐 에이션인데 그 중에 이제 몽골로이드, 또 뭐 재패니스 얼마나 섞여 있는 중국계가, 이런 걸 다 분석해 주거든요.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14명을 성폭행하고, 그 다음에 성폭행 살인을 하고 40명을 성폭행한 범인이 있었어요. 근데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았는데 아무리 DNA 데이터베이스도 안 나와요. 42년 만에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이트에 경찰이 한번 올려본 거예요. 범인의 DNA를. 그러면 그거는 뭐 하는 프로그램이었냐면, 친척 찾아주기. 민간인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거야. 경찰에서는 우리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사람이 없으니까 친척이라도 알면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올렸더니 친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찾아 범인을 잡은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내 조상 찾기, 내 DNA를 제공하면, 아니면 나는 어떤 계통인가, 아일랜드가 많이 섞였나, 뭐가 섞였나, 뭐 이런 게 사업화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업화를 하려고 해도 N수가 작아요. 그리고 단일 민족이에요. 어차피 대부분 한국인 단일 민족이라 뭐 1% 북방계 섞인 거 뭐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업 근데 미국처럼 다인종 국가는 궁금하잖아요. 나한테 뭐가 섞였는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DNA만 하면 너무 조회수가 안 나와서 제가 조회수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이런 한 큰 카테고리는 따로 여러분이 이제 DNA가 다시 궁금해질 때 돌아와서 이제 여러분의 DNA로 뭘 하고 있는지 가장 최신 지금까지 뭘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DNA 구조 이거 갖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위대한 알렉 제프리 경의 실험 이후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전통적인 걸 얘기했고 그럼 최신은 뭔가 이거를 여러분이 잊어버릴 때쯤 제가 다 말씀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다음에 또 DNA 파트 할 때 DNA 섹션 2를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결정하는 거 4개의 기준으로 다른가요? 외모랑 비만은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만이 아니라 시대도 잘 타고나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장 환경에 있어서 똑같이 생겨도 살이 빠지냐 찌냐에 따라 다르고 음식을 뭘 먹느냐 저 저작근의 발달 정도 굉장히 좌우하는 게 많기 때문에 키도 한 100개 넘게 유전자가 관여하고 환경적 요인도 있거든요. 수면이라든지 이런 게 얼굴도 똑같습니다. 환경적 요인 플러스 비만도 지금 100개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거거든요. 그런 걸 따지면 무게냐 부계냐는 무의미한 질문이에요. 모두 다 참여합니다.